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배쌤입니다. 오늘은 5회 1회차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 풀 문제는 기초간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시면 인부와 태아 간의 혈액형 부적합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는 태아저하고증의 조건으로 옳은 거. 우리가 문제가요. 태아 저하고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무조건 엄마가 RH-이고 그리고 태아나 아빠가 RH 플러스일 때 발생하는 거다. 우리가 태아저하고증이나 용혈성 질환은요, RH 형식에 의해서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RH-이고 아빠나 태아가 RH 플러스일 때 생겨나는 거고, 보통 이제 ABO식 혈액형에서는 엄마가 O형이거나 아버지나 태아가 A형일 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ABO식 혈액형보다는 RH 식 혈액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이것만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RH식만. 그래서 우리가 RH-와 RH 플러스인 혈액형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태아는 무조건 뭐가 될까요? RH 플러스예요. 왜? RH 플러스가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전자가 열성과 우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남편이 쌍꺼풀이 없고 엄마가 쌍꺼풀이 있어요. 근데 아기는 쌍꺼풀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쌍꺼풀이 없는 게 우성 유전자인 거예요. 그래서 RH-와 플러스가 만나면 거의 대부분 태아는 RH 플러스로 태어난다. 자, 그런데 엄마가 RH 플러스고 아빠가 RH-면 엄마와 태아가 혈액형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 엄마가 RH-이고 아빠가 RH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아기는 RH 플러스로 태어나겠죠?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엄마가 RH-이고 태아가 RH 플러스니까 혈액형이 다르잖아요. 예. 자, 태어나다가 태아의 혈액이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혈액수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엄마의 혈액엔 뭐가 발생하냐? 내 몸 안에 없는 RH 플러스가 들어왔네? 얘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기 때는 무사히 태어나는데 두 번째 아기부터는 다 죽어요. 용혈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가 적혈구를 파괴시켜가지고 얘를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게 태아저하고증 용혈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럴 경우엔 치료 방법이 없나요? 우리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는 로감이라는 면역글로불린 주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기 낳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 로감 주사를 맞으면 그 다음 아기는 또 괜찮아요. 이 엄마의 태아의 혈액 속으로 항체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고 나서 또 로감을 맞아요. 세 번째 아기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태아 저하고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뭐만 외우냐. 엄마가 RH-이고 아빠와 태아가 다른 혈액형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2번에 보시면 노인의 시각 변화에 따른 간호로 옳은 거. 1번 문턱이 있는 곳은 비슷한 색깔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색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색을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문턱이 있는 데는 대비되는 색을 사용해야 된다. 인테리어를 위한다고 바닥은 회색으로 하고 윗부분은 진한 회색으로 했어요. 그러면 색깔 구별이 안 되니까 툭 넘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해야 되고 직접 조명 아니죠. 노인으로 갈수록 눈부심 증상이 심해진다 그랬죠. 눈부심이 왜 심해진다 그랬죠? 수정체가 탄력성이 감소되고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수정체 안에 빛이 고이면서 눈부심이 증가해요. 그래서 간접 조명 사용한다. 자, 3번 야맹증이 있는 경우 밤운전을 피해야 되겠죠. 이게 맞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수정체 황화 현상으로 색깔 구분도 안 되고요. 야맹증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밤운전을 피하도록 하고. 그래서 4번
눈부심 방지를 해서 그렇다고 어둡게 할 필요는 없죠. 커튼을 치거나 스크린을 쳐서 밝은 빛이 눈으로 직사되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 자, 5번. 무채색을 사용해 안내 표지판을 받는다? 안 되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이제 구분이 잘 되는 유채색,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3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기능으로 오른 거 1번이죠. 2차 성징에 관여를 해요. 그러면서 여성으로서의 그 특징을 만들어주죠. 이 외에도 뭐 여성의 성기를 발육시킨다든지 배란 전에 자궁내막을 증식시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임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배란 후 분비되는 호르몬은 뭐예요? 프로게스테론이죠. 임신 시 배란을 억제해요. 이것도 프로게스테론이고요. 자, 태아의 성장을 증진시킨다. 이거는 태반 락토겐이죠. 태반 락토겐은요, 성장 호르몬이나 프롤락틴 같은 역할을 해서 태아의 성장을 증진하거나 유주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성장 증진보다는 더 유주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죠. 유주 분비 호르몬은 프롤락틴이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임신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HCG 호르몬이죠.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이죠. 자, 이거는 뭐를 통해서 임신 여부를 진단하는 거예요? 소변이나 혈액을 통해서 이 호르몬이 빠져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 호르몬의 수치는 보통 8주에서 10주의 최고치에 달해요. 자, 이때 뭐가 심해요? 임신호조증이 심하죠. 입덧. 그래서 입덧이 이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건지 의심은 가고 있는데 입덧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정확한 요인은 발견을 못했죠. 자, 4번에 보시면 심한 화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쇼크로 오른 거 우리가 화상, 심한 출혈, 탈수가 되면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해요? 체액이 부족하잖아요. 체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혈액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쇼크다. 4번의 저혈량 쇼크가 되겠죠. 자, 신경성 쇼크는요, 독성 물질이나 척수마취 이런 그 신경계통에 손상을 주는 약물로 인해서 혈관이 이완돼 버려요. 자, 혈관이 이완되면 어떻게 해요? 혈액이 거기로만 모이니까 심장의 혈액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쇼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독성 물질이나 신경계통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다. 자, 심인성 쇼크는요, 심장의 펌프 부전으로 인해서 심장 수축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전신의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슐린 쇼크는 우리가 뭐 저혈당으로 인해서 쇼크에 빠진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혈당이 너무 높을 때도 고혈당성 쇼크에 빠질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저혈당성 쇼크죠. 그래서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고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인슐린이 너무 과잉 분비돼서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다. 자, 아나필락틱 쇼크는요, 따로 시험 문제에도 몇 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나 뭐 약물 아니면 벌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뭐예요? 우리 면역 반응은 뭐예요? 우리 몸에 항원, 균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발생을 하죠. 이거를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왜 비정상적이냐? 우리가 치료를 위해 약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내 몸 안에 없는 단백질이 들어왔네. 얘를 적으로 생각하고 항체를 생성해서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알러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지요. 벌침도 똑같아요. 벌침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없는 게 만들어졌네, 들어왔네 하면서 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인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나필락틱 쇼크는 특히 알레르기와 다른 점이 뭘까요? 알레르기는 서서히 진행되는데 아나필락틱 쇼크는요, 이런 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30분 이내에 즉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부작용은 어지럽거나 혈압이 뚝 떨어지고 나중에 진짜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심해져서 쇼크 상태까지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뒤에 바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내봤어요. 자, 5번에 보시면 항생제를 정맥 주입하기 전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사 방법으로 옳은 거 피내 주사지요. 우리 피내 주사는 뭐예요? 우리 진피층에 약물을 투여하는 건데 우리 피부는 가장 위에부터 어떻게 되나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이죠. 안쪽에. 이쪽이 이제 지방층이고. 우리 그 피부에서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예요? 진피죠. 그래서 피내 주사는 표피 바로 밑에, 그래서 표피 바로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표피가 얇잖아요. 그래서 포 뜨듯이 주사를 놓는 거예요. 제가 9월달 시험이 끝나면 주사부터 해가지고 실제 병원에서 해야 되는 뭐 주사나 아니면 비위관 삭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뭐 일하시다가 이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올려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피내 주사는 진피층에 준사를 놓는 거죠. 피내 주사는요, 흡수가 가장 느려요. 그래서 가장 느리기 때문에 반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두는 게 뭐예요? 결핵 반응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죠. 결핵 반응 검사, 자,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 아니면 항생제 반응 검사.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예방 백신은 거의 피하 주사예요. 딱 하나 피내 주사가 있었죠. BCG 예방접종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민 반응 여부나 뭔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피내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피하 주사는 진피 밑에 피하 지방에 직접 주사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예방 주사, 헤파린, 인슐린 주사는 피하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육 주사는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었죠. 근육에 놓는 이유는 혈관 분포가 많아서 피하 주사보다 그 흡수율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근육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약을 투여하기가 굉장히 쉽지요. 정맥 주사는 약의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고 그래서 중독 약물이 들어왔을 때 이걸 희석하기 위해서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요. 또 식사를 못 드시는 구강 섭취 불가능한 환자분들한테 영양 주사나 수분, 전해질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정맥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 정맥관 주사는요, 말 그대로 이제 정맥 주사긴 한데 우리가 놓지는 않아요. 중심에 놓는 거예요. 정맥 중심. 그래서 쇄골 밑에 있는 정맥, 쇄골화 정맥이라고 하거든요. 쇄골화 정맥이나 경정맥에 의사들이 주사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보통 중환자실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수액이나 혈액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약들을 정맥을 통해서 투여할 필요가 있을 때 큰 혈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보시면 자간전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인부의 증상 중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될 증상으로 옳은 거 자간전증이에요. 즉시 보고해야 된다는 거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자간증으로 가는 증상, 위험한 증상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자, 1번을 보시면 요통은 임신으로 인한 불편감이죠. 빈뇨도 임신하게 되면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빈뇨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요통은 왜 생겨요? 커진 자궁으로 인해서 자세가 변화돼서. 자, 빈뇨도 자궁이 커져서 앞에 있는 방광을 누르니까. 정맥류도 커진 자궁에 의해서 하지에 있는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잘 못 오고 고여 있어요. 그래서 정맥류가 생기고 하지 부종이 생기는 거죠. 결국 1번에서 4번까지는요. 임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감인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임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감이 또 뭐가 있죠? 변비, 피로감,
유방통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입덧 같은 오심과 구토. 그리고 체위성 저혈압. 그리고 기미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부 착색이라고 하죠. 예. 기미나 임신성. 뭐 이런 것 등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임신으로 인한 불편감은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변비하고 이 4가지. 5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었죠. 자, 5번에 보시면 얼굴과 손가락에 부종이래요. 이건 비정상적인 부종인 거죠.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이에요. 자, 그래서 자간증으로 가는 위험한 증상들이 몇 가지 있었죠. 잘 관찰해야 돼요.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지속적인 두통과 구토예요. 자, 그리고 시야가 흐려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지러움, 현기증. 그리고 심화부 통증이라고 해서 명치 끝에 이제 통증이 심하고요. 그리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핍뇨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간증으로 가는 위험한 증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 중독증 증상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에요. 근데 이 부종이 보통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지에서 위로 전신으로 오는데 자간증의 증상은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경련이 추가되는 건데 이 부종이 어떻게 오냐? 손과 얼굴에 부종으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간증으로 가는 위험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보고해야 되는 이유가 산모가 경련을 해버리잖아요. 자간증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경련을 하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태아는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 저하로 사망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7번 보시면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파괴된 조직을 수선해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대요. 영양소로 오른 거 단백질이죠. 지방은 써놨어요. 네. 자, 지방은 신체 온도를 유지하는 절연체 역할을 하고요. 체내의 장기를 둘러싸고 보호해주는 충격흡수 역할,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최근에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게 저장이 될 때 간이나 근육에 포도당,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포도당이나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내와가지고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위해서 가장 먼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뇌는요. 산소나 포도당을 저장해 놓지 않아요. 바로바로 써서 저희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야 공부 열심히 하려면 아침밥 꼭 챙겨 먹고 가야 돼. 맞아요. 뇌소표가 활동을 하려면 포도당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투입하지 않으면 뇌가 안 돌아가겠죠. 자, 4번의 비타민 E는 보통 이제 노화를 억제하고 아니면 뭐 부족시 빈혈이 생기는 거. 자, 무기질은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또 전해질 균형하고 뭐 우리 몸의 수분 함량 조절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8번에 보시면 저혈압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물로 오른 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아나필락틱 쇼크. 왜 이런 것들이 약물을 바로 투여해야 되냐. 가장 무서운 거는요. 우리 알레르기처럼 몸에 두루두러기처럼 눈에 보이는 게 나면 괜찮은데 어디가 부어버리냐. 기도에 점막이 부어서 산소가 투여되지 않아요. 그러면 호흡곤란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빨리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피네프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호르몬 중에 하나죠. 어디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부신, 수질 호르몬. 기억나시나요?
부신 피질 호르몬에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코르티솔, 그리고 전해질의 농도를 균형을 맞추는 알도스테론, 그리고 남성 호르몬에 안드로겐이 있었고요. 부신 수질 호르몬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이 있다. 근데 병원에서는 에피네프린을 굉장히 응급약으로 많이 사용해요. 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혈당 농도도 상승시키고요. 맥박수도 높여요. 혈압도 높여줘요. 그리고 기관지도 확장을 시켜요. 응급약으로 쓸만하죠. 자,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을 빨리 투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스피린 무슨 약이었죠? 해열, 진통, 소염제이면서 항혈전제였죠. 피를 묽게 하는 약. 자, 물피는 마약성 진통제. 근데 뭐를 억제한다고 했죠? 호흡을 억제해서 꼭 투여하기 전에 호흡을 측정해야 되는 거다. 자, 디곡시는 다른 무슨 제제죠? 디기탈리스 제제죠. 무슨 역할을 하죠? 강심제예요. 심장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약이지요. 자, 그래서 이거는 투여하기 전에 뭐 측정해야 돼요? 맥박을 측정해야 된다. 왜? 이게 몸에 축적작용이 있어서 계속 투여하다 보면 모든 환자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맥박수가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60회 이하이면 투여하지 않고 보고해야 되는 거죠.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약이죠. 그래서 협심증은 우리가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인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보통 기초약리에서도요. 약이 너무 많아서 못 외우겠어요 하시는데 거의 나오는 약들이 대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틀린 보기에서도 이 약이 무슨 약인지 꼭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 여기서 안 나오면요. 복불복이죠. 예전에 한번 고혈압 약이 시험에 이제 한 번은 출제됐었는데 자주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나머지 4개는 자주 나오는 복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고혈압 약이 너무 많아서 못 외웠어요. 나머지 보기를 쳐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혈압 약, 몰핀이고, 이거는 강심제고, 이거는 항협심증 약이고, 이거는 항결핵제고, 그런 문제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약들은요, 꼭 잘 알고 계셔야죠. 9번에 보시면 분만 과정 중 복압을 주는 시기로 오른 거,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우리가 분만일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개국이라고 하죠. 개국이 개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규칙적인 자궁 수축부터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말해요. 12에서 11cm까지 열릴 때까지. 자, 분만 2기는요. 태아 만출기예요. 태아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경부 완전 개대부터 태아 만출 때까지를 말한다. 자, 태아가 만출됐으니 그 다음에는 뭐가 분비되네. 뭐가 나와야 될까요? 태반 만출이 돼야죠. 그래서 3기는 태반 만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박리라고 하죠. 태반이 박리돼서 만출되는 시기인 거다. 자, 분만 4기는요. 회복기예요. 그래서 분만하고 분만 후 한두 시간까지를 말하는 거다. 자, 산욕기는 뭐예요? 산욕기는 임신정 상태로 복귀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분만 후 6에서 8주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압은요. 분만 일기에 줘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보세요. 자궁경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궁경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복압을 주다 보면 아기 머리에도 자극이 되고요. 산모 이 밑에 자궁도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부종이 심해지겠죠. 나중에 더 난산이 될 수 있어요. 자, 2번 분만 2기
자,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됐대요. 이때는 복압을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분만 이기 때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힘을 주고 자궁 수축이 됐을 때 밑으로 아기 머리가 보였다가 힘을 안 주면 들어가 버리는 배림 시기가 있고요. 계속 자궁 수축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힘을 안 줘도 아기 머리가 밑에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이거를 발로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배림과 분만 이기에서도 배림과 발로 시기가 나뉘는데 언제 복압을 줘야 돼요? 배림 시기에 줘야 되는 거죠. 왜? 발로 시기에는 힘을 주지 않아도 아기 머리가 나와 있는데 이때 복압을 줘버리면 그 회음 부위가요. 회음절개 없이 열상을 입고 쫙 찢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압은 분만 2기 해주는 거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이 분만 1기간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고 3기 때 뭘 관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자율신경계통을 이루고 있는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으로 옳은 거. 우리가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나 혈관은 우리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불수의근이죠. 자, 그러면 뭐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심장박동이 계속 유지되냐? 뇌에 있는 자율신경계라는 거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는 뭐로 나뉘냐?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뉘는 거죠. 자, 그러면 교감 신경은 우리 몸에서 언제 흥분을 하고 언제 작용을 하는 거냐? 우리 몸이 신체가 갑작스러운 상황, 뭐 공포, 분노, 위급한 상황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자, 부교감 신경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장할 때 작용이 되는 거다.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요, 길항작용이에요. 반대작용이에요, 완전. 그래서 보통 시험에는 교감신경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부교감신경은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뭘로 배웠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내 뒤에 강도가 날 쫓아온다. 내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지 빨리 도망갈 수 있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다 외울 수 없어요. 제가 그랬죠. 외우다 보면 나중에 다 까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뭐 실습이나 이런 것들. 1번 보시면 동공이 축소되지 않고 확장이 되죠. 동공이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가 놀라거나 공포스럽거나 사고가 나려고 할 때 동공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동공은 이런 감정 변화에 의해서 동공이 커지는 거다. 특히 어두운 곳에 있으면요. 많은 빛을 모아야 되니까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내 뒤에 강도가 밤에 쫓아오는데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빨리 잘 보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동공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많이 틀리세요. 우리 내가 공포나 분노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막 마려운데 배뇨 촉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뇨 억제가 돼요. 방광이 이완돼 버려서 배뇨가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고 긴장하고 그러면 시원스럽게 나오질 않잖아요. 이완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면 내 뒤에서 강도가 쫓아오는데 소변 마르면 안 되잖아요. 배뇨 억제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관지는 어떻게 될까요? 확장되죠. 숨 잘 쉬어서 도망가야 돼요. 연동운동 억제, 이게 맞네요. 심장박동 막 빨라지죠. 심장박동 촉진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촉진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정리 타임에 다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뭐 선모체 근육이 이완돼서 멀리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털이 쭈뼛쭈뼛 서는 털세움이 나타난다든지, 땀샘 분비가 촉진된다든지. 그래서 내 뒤에 강도가 쫓아오고 있다. 내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지 빨리 도망갈 수 있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1번 보시면 다음 중 밀봉 용기에 보관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거. 우리가 밀봉은요, 뭔가 이물질이나 미생물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 밀봉해 버리는 거다. 미생물의 침입이 없도록, 오염이 없도록 만든 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거 뭘로 많이 사용해요? 바이알 앰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주사제가 답이 되겠네요.
자, 12번. 혈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는 뭐예요? 혈소판이나 피브리노겐이 있겠네요. 혈구의 성분은 혈소판, 혈장의 성분 중에 피브리노겐. 자, 혈액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나요? 맞지요. 혈액은 체열을 운반해서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성인의 정상 혈액량은 4리터에서 6리터예요. 자, 4번. 혈소판은 면역 반응에 관여하나요? 아니죠.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거는 혈장 성분 중 감마 글로불린이죠. 글로불린. 자, 그리고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한다. 혈장 성분 중 알부민이죠. 그래서 백혈구는 다른 뭐래요? 식균 작용. 우리 몸에 죽은 조직을 처리하는 작용 아니면 조직을 재생하는 작용 등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적혈구는 산소 운반 작용, 우리 몸의 혈액의 전성을 유지하는 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3번. 담석증 환자에게 제한해야 될 영양소로 옳은 거. 자, 담석증은 담낭 내에 결석, 돌이 생겨서 담관이나 총담관을 막아서 엄청 심한 통증이나 열이 나는 게 특징이죠. 심하신 분들은 이제 황달까지 일으킬 수 있죠. 자, 이렇게 담낭에 돌이 생겨가지고 담관이나 총담관을 막기 때문에 담즙이 분비가 안 되겠죠. 그러면 담즙은 무슨 역할을 해요?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 흡수에 지방 소화에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황달까지 발생했을 때는 지방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14번 보시면 당뇨 환자에게 식이섬유의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거 2번이죠. 식이섬유는요,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켜요. 그래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요. 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포만감이 느껴지겠죠. 오랫동안 느낄 수 있으니까 또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뇨 환자들한테 식이섬유 어떻게 권장해요? 보통 식이섬유가 채소 같은 데 많이 들어있지만 쌀을 먹을 때도 도정이 완전히 된 쌀보다는 잡곡밥이 더 좋고 잡곡밥보다는 더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밥이 더 좋은 거지요. 15번 보시면 마약성 진통제 투여 후 노인에게 체위 변경을 하는 이유로 옳은 거. 마약성 진통제요. 약 이름이 뭘로 많이 나왔었죠? 몰핀, 데메롤이죠. 자, 그런데 이거의 부작용은 뭐라고 했어요? 호흡 중추를 억제해요. 자, 그런데 특히 노인이니까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체위 변경을 해주는 이유는 호흡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하면서 기도에 붙어있는 분비물도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16번 보시면 아스피린을 투여하기 전 문진이나 검사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거 위장출혈이죠. 우리 앞에서 아스피린은 무슨 약이라고 했죠? 해열, 진통, 소염제이면서 항혈전제로도 많이 사용돼요. 항혈전제가 뭐냐? 혈전이 생긴 거를 풀어주는 반대약이에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도 고혈압 환자들한테도 아스피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요. 혈전을 풀어줘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피를 묽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위궤양처럼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위장관 자극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환자들한테 금기냐? 위궤양 환자. 궤양이 있는데 이 부위에 출혈까지 일으키죠. 위출혈 환자. 그리고 우리 몸에 혈액응고 물질이 생성이 안 된, 유전적으로 생성이 안 되는 혈우병. 이런 환자 금기죠. 17번 보시면
괴사성 장염 하나에 간호 방법으로 옳은 거, 괴사성 장염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미숙아나 저체중아한테 많이 나타나요. 자, 얘네들이 미숙아나 저체중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혈액이 결핍돼요. 예. 거의 산소가 결핍되는 거죠. 산소 결핍. 혈액이 결핍된다기보다는 산소 결핍으로 장점막이 손상이 돼요. 왜? 장에도 혈관들이 많은데 그 필요한 그 조직에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장점막이 손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상된 점막에 뭐가 침투하냐? 세균 등이 침입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그 조직이 괴사돼 버리는 거야. 썩어버리는 거죠. 그게 괴사성 장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괴사성 장염은 누구한테 가장 많이 걸리냐? 미숙아한테 가장 많이 걸린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몇 명이 이렇게 5명인가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괴사성 장염 미숙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위관 영양을 실시한다? 아니에요. 금식해야 돼요. 보세요. 장이 괴사됐어요. 근데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물며 뭐까지 빼야 되냐? 위관을 삽입해서 그 안에 있는 체액이나 가스까지 배출시켜주는 거예요. 자, 온찜질 안 돼요. 염증이 있는 건데 환원 과정을 더 촉진하는 거잖아요. 온찜질은. 모유수유 안 된다고 그랬죠. 보통 치료에 따라서 뭐 책에는 7에서 10일 경과 후라고 나오지만 구강수유를 다시 시작한다고 나오지만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유수유도 안 되고 위관 영양도 안 되면 뭘로 줘야 돼요? 혈관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전해질이나 영양 공급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전해질은 구강이 아니라 정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하는 거다. 자, 5번 구강 수유 시 멸균수를 먼저 먹여요. 그냥 물 먹이면 안 돼요. 왜요? 세균이 침입해서 괴사된 거기 때문에 멸균시켜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기들은요. 그리고 격리시켜야죠. 이거 확진하면. 자, 18번 보시면 치매 환자가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치매 노인들은요. 어떤 기억부터 없어진다 그랬어요? 최근 기억부터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갑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최근 기억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옛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자주 놓아놓는 거. 근데 거기에 없죠. 가보니까 당연히 다른 데다 놓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 거지요. 아니면 이런 치매 노인분들은요. 꼭 숨겨놓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장소를 잘 파악해놨다가 그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드리는 거지요. 자, 19번 보시면 출산 다음 날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한 거. 통모교육에 대해서 설명한다. 뭐 이런 것들 다 맞죠. 다 맞아요. 산후체주 맞고 예방접종 제대로 다 맞는데 문제가 뭐예요?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이잖아요. 모유수유가 정답이 되겠네요. 모유수유인데 산모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요. 수유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유두가 자극돼서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가 되고요. 자, 그럼 이거는 자궁을 수축시켜서 결국엔 산욕기가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도 다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번 보시면 폐경기 여성에 있어서 갱년기가 시작되는 처음 5년간 심한 뼈 손실이 일어나는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오른 거 계속 나왔었죠.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이에요. 자, 뼈의 질량이 5년간 1년에 2%씩 감소하고요.
특히 뭐 남성은 60세부터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꼭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21번 보시면 노인 환자가 맛에 대한 감각이 감소하는 이유로 옳은 거 3번이죠. 우리가 맛봉오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미뢰라고 하죠. 우리 혀를 보면 오돌토돌한 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유두라고 하는데 이 밑에 혀 안쪽에 보면 이게 이렇게 봉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미각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건요. 가루가 들어가면 바로 못 느끼죠. 침에 녹아야 돼요. 그래서 액체와 함께 녹은 게 이 미각세포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맛을 느끼고 이 밑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 미각신경이 연결돼서 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쓴맛, 이것은 신맛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맛봉오리 미뢰를 느끼는 미각세포가 있는 맛봉오리 미뢰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맛을 못 느낀다고요? 단맛, 짠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22번 보시면 미숙아에게 위관을 통해 영양분 공급하는 이유로 옳은 거 4번이죠. 우리 특히 32주 이하의 미숙아는요. 연화반사가 잘 안 돼요. 연화반사가 뭐예요?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유 중에도 쉽게 지쳐버려요. 자,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위관 영양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23번 출산 후 합병증인 산후감염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발현되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될 증상으로 옳은 거 4번이죠. 나머지는 합병증은 아니고 유방우렬, 전몸살이에요. 올 수 있죠. 산후통, 일주일까지 올 수 있고요. 적색으로, 혈궤는요, 혈액 덩어리예요. 우리가 이 오로가 나올 때 그냥 피로만 나오지 않고 이게 뭉쳐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혈궤와 적색으로 나올 수 있어요. 3일까지. 자, 회음부통증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24시간 이내에는 열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2일 이상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된다. 산후감염으로 인한 산옥열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4번. 영화의 이유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예전에 이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내용이 바뀌었죠. 그 뒤로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물스물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유식은요, 언제 시작하나요? 12개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6개월에서 12개월에 시작해야 돼요. 왜? 6개월부터는 엄마로부터 받았던 이런 철분들이 부족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분만을 할 때 언제 제대를 결찰하라고요? 제대박동이 중지될 때 결찰하라고 하잖아요. 제대박동이 중지되지 않았다는 거는 제대를 통해서 엄마의 혈액이 태아한테 오는데 이게 1, 2개월 동안 얘가 복용해야 될 철분의 수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대박동이 된다는 거는 엄마의 혈액이 태아한테 오기 때문에 그때 결찰을 해서 자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엄마로부터 받은 철분이 언제부터 모자라냐? 6개월 때부터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으로 보충을 해주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과일, 야채, 고기, 순양 이거는 이제 옛날 답이었고요. 곡물, 야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단 거를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과일, 고기, 순 이거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곡물,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먹이고요. 자, 3번 식습관을 들인다고 싫어하는 음식까지 주면 안 돼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억지로 먹이지 않아요. 4번 철분을 보충해 빈혈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맞지요. 자, 이때부터 또 엄청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골격이나 근육 같은 게 발달하니까 여러 가지 영양분도 많이 필요하고요. 의존심도 예방할 수 있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병에 대한 저항력도 증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여러 가지 음식 섞여 먹이면 안 돼요. 4일에서 7일 간격으로 한 가지 음식만
뭘 확인하기 위해서요?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는 거죠. 자, 25번 보시면 디프테리아 환자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 준비할 사항으로 오른 거 기관절개 세트죠. 우리가 디프테리아균은요. 인두나 후두나 편도 같은데 위막을 형성해요. 예. 자, 그래서 균의 독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렇게 위막을 형성하다 보니까 점막에 이게 위막 형성해서 막힐 수가 있는 거죠. 숨을 못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응급으로 뭘 뚫어요? 기관을 뚫어서 기관절개관을 집어넣어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호흡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 시 기관절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자 옆에 기관절개 세트를 준비해 놓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수술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이제 무균적으로 해야 돼서 수술방에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 숨을 못 쉬는데 지금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빨리 멸균 장갑 끼고 그 안에 세트 열어가지고 절개해서 집어넣어 버려야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